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거대한 상승장이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합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큰 추세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조정 국면의 마지막이 좀 험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그리고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네. 주가가 최근에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가 지금 다소 주춤하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대감들이 굉장히 세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으로 보면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 그리고 네. 달러 약했죠. 그 두 가지가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 여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변화는 맞습니다. 통화 정책도 더 이상 강한 금리 인상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가겠다. 그리고 방역 조치도 완화된 건 맞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장은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초반까지 3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방역 조치가 완화됐는데 바로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실적이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감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뉴스나 그런 것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컨퍼런스에서 감산 없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시장의 변화는 시작됐는데 그 전반적인 변화는 시작됐는데 시장의 기대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23년에는 좋아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1월 증시가 23년 연간으로 봤을 때 예고편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좀 과도하니까 좀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 기회를 조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거는 2023년의 증시를 좀 희망적으로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희망적으로 보는데 1분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코스피가 예. 2,500 정도까지, 예. 2,500 근처까지. 그러다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나 이익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면은 이 간극을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 기회가 올 거다.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으로 비슷해요. 통화정책 완화, 달러 약세, 중국 경기 회복,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외국인 순매수,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강세. 그런데 하나가 조금 안 맞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예.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네. 그런데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는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어. 라는 기대가 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가 괜찮으면은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려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정도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시소에서 너무 좋은 기대가 네. 둘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경기는 안 좋을 거긴 한데 깊은 침체는 아닐 거야. 그리고 금리 인하 많이 할 거야. 이 둘 간의 균형 감각이 너무나도 불균형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최근 2,480까지 올라갔던 거는 조금 기술적 반등 예. 그 과정에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뭐 제가 2,050을 하단으로 제시드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라기보다는 2,400선 이상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뒤에는 진짜로 좋아지는 변화들이 있겠죠. 네. 경기가 안 좋아진 만큼 물가는 더 내려갈 것이고 통화 정책은 진짜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겠죠. 다 새롭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경기 흐름을만 본다 하더라도 23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랑
경기 모멘텀을 본다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순환 사이클 상으로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기저효과만으로도 23년 하반기부터는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국 수출, 중국 경기 개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중시 흐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24년 정도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도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1분기에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 톤다운해서 좀 싼 구간으로 올 때마다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모아 가신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막 최근에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 급하게 올라타야 되나라는 그쵸.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것 많이 같아요. 하시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이러다 놓치면 어떡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경기나 실적 흐름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하나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해서 향후 12개월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이거든요. 그게 지난 주말 코스피가 2480까지 갔을 때 12.5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2021년 5월, 6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코스피가 3200, 3300이 있을 때 밸류에이션 레벨이에요. 그보다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하게 좀 고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PR이 13배, 14배, 15배를 가든 아니면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익 전망이 올라오든 해야 될 텐데 저는 PR이 올라가기에는 채권 레벨이 너무 낮아져 있고 이익 전망이 올라가기에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4분기 실적 23년 이익에 대한 눈높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조정 과정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거대한 상승장이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합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큰 추세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조정 국면의 마지막이 좀 험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거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1분기는 심리랑 반대로 매매하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팡 튀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되고 확 떨어져서 그러니까 최근 1월 초에도 218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럴 땐 더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울 때 사야 되고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흥분할 때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코스피 2400선 위에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은 따라갈 땐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냉정을 찾고 그동안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아직 현금이 많으셔서 수익 좀 주식을 더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사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심리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심리가 지금 불안할 때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대중의 심리를 좀 알아보는 팀장님만의 지표가 있으신가요? 심리를 알아보는 지표는 그냥 예상하는 지표, 인간 지표를 어떻게 인간 지표라기보다는 추측하느냐.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CNN 머니 사이트 들어가시면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거든요.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점이에요. 지금 그게 익스트림까지는 아니고 그리드 영역에서 이제 중간 이상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랬다 이렇게 최근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열 차트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 보시면은 작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지표를 활용하셔도 지금 시장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좀 하락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읽으실 수 있어서 그거를 보셔도 되고 또 하나는 AAII라고 해서 AAII 처음 듣습니다. 전미투자자협회에서 발표되는 게 매주 발표되는 게 있어요. 6개월 뒤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습니까? 하락할 것 같습니까? 중립일 것 같습니까?를 매주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대상으로. 그걸 보셔도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지표는 작년 2022년 이후 0 밑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내려왔다가 보합 갔다 내려왔다 보합 갔다 하는데 지금 보합권까지 왔어요. 그것도. 그걸 보면은 심리적인 안도감은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심리가 목에 찰 때까지 찬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들만큼 나오면 시장이
더 올라가지 못하겠죠. 예. 시장이 기대했던 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와야지 네. 시장이 올라갈 텐데. 네. 그런데 반대로 기대가 이만큼이었다면 예. 요만큼만 해도 시장이 매물이 출해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니까 예. 그런 심리 지표를 읽으시면서 아 지금은 바닥이다. 네. 심리가 아니면 심리가 고점이다. 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정보 알려주셨는데 네. 두 가지 AAII 네. 요거랑 그리고 CNN 비즈니스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네. 그거 그렇게 보면은 조금 대중의 심리를 읽을 수 짐작해서 있다. 네. 투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좀 미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국내 증시는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하셨는데 미국도 비슷할까요? 저는 미국은 조금 바닥을 잡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그렇죠. 고점의 시점이 달라요. 네, 네. 코스피는 21년 6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고점의 시점이 21년 6월이었는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증시는 21년 말까지 사상 최고 챙진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고점의 기간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고 네. 최근 보면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코스피 저점 시점이 미국 증시보다는 좀 앞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한국, 대만, 중국 이쪽 신흥아시아 쪽이고 미국은 2차 바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한번 2008년, 2009년 바닥 잡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2008년 10월에 저점 찍고 네. 반등했다가 네. 이 10월 고점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미국은 10월에 저점 찍고 반등했다가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이 정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자 말씀드리면서도 네.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먼저 잡아야 될 것은 네. 신흥아시아 증시, 네. 미국은 조금 더 늦게 잡라는 네,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좀 아시아 쪽의 증시가 6개월 정도 미국보다 선행할 선행되는 수 거 있다. 분위기가 보인다. 네, 네, 그런 걸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금리가 발표가 될 텐데 그쵸. 0.25%든 0.5%든 아마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 되면 결론이 나 있겠죠. 네,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같은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고금리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한 번 남았을지 두 번 남았을지 아니면은 한두 번 더 남았을지 네.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어요. 벌써부터요. 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금리 인하 네. 너무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빌미는 연준이 제시했어요. 그래요? 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요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은 3월, 6월, 9월, 12월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네.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통해서 예. 향후 경기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통화 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 23년 GDP 성장률이 0.5고요. 네. 24년이 1.6, 예. 25년이 1.8이잖아요. 예. 그러면 23년 경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를 보면 네. 23년 5.1, 24년 4.1, 예. 23년 3.1이에요. 금리가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고 있네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그림을 이 두 가지 그림을 네. 매칭을 해보면 물가만 잡히면 네.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GDP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네. 국면에서도 그래서도 물가가 잡히면 100bp씩 내려줄게 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네.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가 좀 괴리가 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흐름은 예.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만 잡히면 예. 지금 5%대로 가는 금리가 너무나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2.5%거든요. 예. 거기까지 가는 또 다른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2월 F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3월, 4월, 5월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림에 대한 큰 틀이 좀 맞춰지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좀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은 경기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정상화를 갈 텐데 경기가 좋아야지 증시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는 21년, 22년, 23년을 거쳐오면서 그동안 경기보다는 물가, 통화정책
금리 여기에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1년도에 20년도도 그렇고요.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흐름보다는 네. 통화 정책과 물가에 대해 되게 예민한데 네, 맞아요.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년, 21년을 보면은 경기가 엄청 안 좋았긴 했지만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돈이 풀리니까 시장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네. 거고 22년에는 통상적으로 과거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중시가 좋았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거든요. 이번엔 금리 인하 시점부터 급격하게 상승했죠. 네. 그리고 22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과거로 보면은 예. 반대였다니까요. 어. 금리 인상기에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2004년, 5년, 6년, 7년에 날아갈 때도 예.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금리 엄청 많이 네. 올랐었는데. 근데 예. 시장 대폭등을 했어요. 네. 자, 여기서 핵심은 네. 경기예요. 음. 과거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왜 증시가 올랐냐?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기가 좋아. 이러면은 증시가 막 좋았던 거죠. 네,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경기가 너무 피크를 찍고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과격히 하게 하다 보니까 예. 경기 흐름하고 물가 흐름하고 금리 흐름이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경기다. 예. 왜냐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좋아질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단기적으로 힘들겠죠. 네. 그런데 경기 안 좋아지면 물가는 낮아질 거고 연준이 생각했던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실제로 액션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차를 두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기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 것들에 대한 과도함 예.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을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퍼즐을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좀 실적이 탄탄한 그쵸.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대감에 반등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서두에 조금 예고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1월 달에 좋았던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좋았던 종목. 네, 제가 이따 뭐 뒤에도 말씀드리긴 예. 하겠지만 탑다운으로 봐도 바텀업으로 봐도 네. 한 종목들이 계속 나와요. 예, 지금 제 머릿속에 하나 스쳐졌어요. 그 업종들이 계속 나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그랬죠. 코스피가 1월 달에 급반등을 하고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할 때 보면은 네.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소수 업종이 시장을 다 끌어갔어요. 네. 모두 행복한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빅테크. 네, 그런 흐름들이 예. 올해 1분기 중에 좀 교통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큰 틀에서 보면 성장주긴 하지만 예. 그 안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애들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책이 뒷받침된 업종들 네. 그런 업종들이 소수 업종들이 시장을 쫙 끌어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면은 2017년, 네. 16년, 17년 그리고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재현될 것 같아서 집중하는 그러니까 슬림화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짜배기가 될 것 같은 기업에 슬림화하고 네, 집중하자. 집중하자. 투자를 네. 하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네. 넓힐 때가 아니라 좁힐 때다라는 네,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저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 펀드 매저가 아닌 이상 네, 맞아요. 종목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네, 채권, 예. 달러, 금 예. 투자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네. 종목 공부도 되게 중요하고 계속 하셔야 되는데 매크로 그리고 그 안에서 자산 시장의 변화 올해는 무슨 자산이 매력적일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주식 시장이 안 된다라 그래서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처 자산군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 있죠. 특히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금이나 네. 채권 같은 거는 요즘에 굉장히 엄청 뜨겁죠. 예,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네. 2022년에는 예. 주식 투자는 비중을 줄이고 예. 달러 투자를 비중을 늘렸으면 네. 돈을 벌었겠죠. 그렇겠죠. 네. 달러가 20% 넘게 넘게 올랐죠.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이 안 되면은 내 포트폴리오 내 자산이 어려워진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자산을 투자하면 내가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런 와중에 종목 공부나 업종이나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진짜 주식 시장이 좋아질 때는 네. 또 수익을 또 크게 얻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어적인 전략과 좀 공격적인 전략
타이밍에 따라서 좀 펼쳐나가시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뒤에서 네.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투자를 네.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1분기에는 큰 하락이 한 번쯤은 더 네.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락장이 닥쳤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나 종목, 혹시 그런 것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비슷한 업종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큰 트렌드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긴축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예.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고도 말하고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에서 돈을 쏟아붓고 법안을 마련하고 육성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반도체, 예.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일부 인터넷, 최근 중국에서 규제 완화가 있고, 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중동에서 경기수 방산 지출을 늘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미국, 유럽, 중국 큰 세 개의 나라들이 네. 공통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4대 핵심 품목을 코로나 때 선정을 했는데 반도체 법안을 제일 먼저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IRA 법안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예. 하고 있고, 유럽도 반도체 별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워낙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것들을 설립해서 최근 들어서는 육성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은 뭐 다들 아시는 반도체 굴기,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어서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과 국방, 방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방산은 이제 탈세계화 전략들이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특히 유럽하고 중동은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방산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그동안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옥을 쬐던 중국이 좀 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중국이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큰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거든요. 예. 뭐냐면은 지금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20%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근데 이 층이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사회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가 인터넷 규제 완화, 유니콘 기업 육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젊은 층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면서 조금 더 경제에 활력을 도게 만들자라는 니즈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만 조금 완화하고 푸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완화하면서 네. 청년 실업률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하고 인터넷 요 정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딱 섹터들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짚어주셨던 반도체. 네. 반도체 하면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두 기업이 있죠. 그렇죠. 네.